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5세 윤미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마트에 가던 길에 어지럼증이 와서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무릎을 세게 부딪혀서 걷는 게 불편해졌고 그 일로 모든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자주 왔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아직 요양원에 들어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민만 하던 중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우연히 듣게 된 한 통의 전화 통화 내용이 이후에 제 삶을 바꿔 놓았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소소한 인생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있는 오래된 주공 아파트에서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요. 그 뒤로는 아이들도 다들 자기 가정 꾸려 바쁘게 살다 보니 이 집엔 저 혼자 남게 됐지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엔 창문 열고 공기 한 번 쐬고 작은 화분에 물도 주고 라디오 틀어놓고 밥도 해 먹고요. 혼자지만 하루하루 소박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집 앞 마트에 장 보러 나가는 길이었죠. 오랜만에 순두부나 끓여볼까 하고 애호박이랑 두부를 사러 나섰는데 아파트 입구를 벗어나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거예요. 동시에 머리도 어지럽더니 발밑이 휘청하면서 앞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대로 무릎이 바닥에 꽝 부딪혔는데 그 순간 식은땀이 쭉 나는 걸 느꼈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무릎이 퉁퉁 부어서 걷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돌아와서 얼음찜질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밤이 되니까 욱신욱신 쑤시는데 통증을 참고 누워 있으려니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다음엔 더 크게 다치면 어쩌지? 혹시 집안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몰라서 며칠이고 누워있게 되면 혼자라는 게 그 순간만큼은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날따라 괜히 창밖 어두운 골목길 불빛이 더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이 나이에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었는지 그걸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욱신거리는 무릎을 붙잡고 앉아 있자니 걱정이 되더군요. 혹시 뼈에 금이라도 간 건 아닐까 걷다가 또 넘어지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국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어제 넘어졌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다.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딸은 당황한 목소리로 어머, 엄마, 많이 다치셨어요? 지금 바로는 장사 중이라 어렵고 알바생 나오면 오후에 맡겨놓고 갈게요. 그렇게는 말했지만 그날은 하루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 딸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휴, 왜 어제 바로 말 안 하셨어요? 딸과 함께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고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얼마를 기다린 후 의사 선생님께 결과를 들으니 다행히 타박상이라며 되도록 움직이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이긴 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얼얼했던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부엌 정리를 해주고 냉장고에 있던 오래된 반찬도 정리하며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릎 다치셨다면서요? 통증이 심하세요? 약은 드셨어요? 큰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조만간 들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막내도 퇴근 후 찾아왔습니다. 엄마,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청소 다 할게요. 하루는 큰아들, 하루는 작은 딸, 또 하루는 막내 아들까지. 며칠 동안 돌아가며 집에 들르며 제 손을 잡고 걱정해주는 모습에 그래. 그래도 내 자식들이지. 그 생각에 괜스레 마음이 말랑해졌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소박했던 식탁이 풍성해졌고 집안에선 사람 소리가 돌았고 집안 공기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온기 또한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하나둘 예전처럼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카톡을 보내면 읽기만 하고 바로 답은 없고 전화를 하면 엄마 지금은 좀 바빠서요. 좀 이따 한가해지면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곤 잊혀졌습니다. 며칠 전 북적였던 부엌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싱크대 위엔 딸이 가져온 빈 반찬통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라디오에선 여전히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 가사처럼 다시 혼자라는 현실이 조용히 돌아와 있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잠시 다녀간 따뜻함이 더 쓸쓸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평소와는 다르게 새 자식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일 낮 아무런 예고 없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고 딸 혜진이는 잔뜩 굳은 얼굴로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막내 진수는 늘 그렇듯 대충 입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머뭇 제 눈치를 보더군요. 얘들아. 다 같이 무슨 일이야? 내 말에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은 세 아이들. 나는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아이들은 그저 말없이 서로 눈짓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이어지다가 마침내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낮고 묘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니? 갑자기. 그러자 딸 혜진이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다치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날 엄마가 연락 안 하셨으면 혼자서는 병원도 못 가셨을 거잖아요. 막내 진수도 뒤늦게 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엄마가 지내실 만한 요양원을 좀 알아봤어요. 괜찮은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있고.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차가운 기운이 등을 타고 내려오는 듯 했어요. 요양원? 내가 되묻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젠 연세도 있으시고 무릎도 계속 아플 거고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돼요. 아파트 정리해서 전세로 내놓으면 그 보증금으로 좋은 요양원에 모실 수 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직 밥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김치도 직접 담글 수 있습니다. 시장도 다니고
고무장갑 끼고 욕실 청소도 합니다. 넘어진 거 그깟 한 번입니다. 누구나 다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핑계 삼아 나를 내 집에서, 내 삶에서, 나의 터전에서 쫓아내겠다는 건가요?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해, 약도 제때 챙겨 먹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혜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불안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다 같이 온 거야?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대답이란 걸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20년을 넘게 살았고, 이제는 익숙한 이웃들, 익숙한 이 동네가 좋아. 이 집이 곧 나야. 근데 그걸 정리해서 요양원에 가라고? 말끝이 흐려지며 눈가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아직 그럴 나이 아니야. 정신도 아직은 온전해. 막내 진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다시 생각해 보긴 하겠지만 엄마도 요양원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애써 차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날 저녁은 도무지 평소처럼 보내지지 않더군요. 아이들이 돌아간 뒤 조용해진 집안에서 혼자 앉아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자식들, 내 피부치들이 이제 내 삶을 정리하자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었지만 소리 없이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요. 나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자식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읽지 않았고 아이들이 찾아와 집 초인종을 눌러도 돌아가라는 말만 하고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상했을지도 몰라요. 왜 엄마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로 며칠이고 눈물에 잠 못 들었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조차 이젠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로움도 섭섭함도 지금의 내겐 사치였습니다. 그 에너지로 밥 한 끼 더 챙기고 약 한 알이라도 제때 먹는 게 더 현명한 일 같았거든요. 그래, 남은 인생도 내 스스로 챙기자. 그렇게 결심하고 간병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휴대폰 검색창에 놓인 간병인이라고 처음 써봤을 때 손끝이 조금 떨리더군요. 그 순간이 어쩌면 제게는 혼자 살아야겠다는 결단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이트마다 수많은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정성껏 모십니다. 어르신 맞춤 케어, 믿고 맡기세요. 그런 문구들에 마음이 혹할 뻔도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기 피해 후기부터 무책임하게 돌본 사례까지 쏟아졌습니다. 전화 상담도 해봤습니다. 상담원은 세상 친절한 말투로 상담을 해주었지만 금액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남편이 조금 남겨주고 간 재산과 매달 받는 연금이 있긴 했지만 내가 매달 쓰는 식비, 공과금, 약값까지 생각하면
그 금액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싼 곳을 찾자니 불안하더군요. 어르신 물건 몰래 훔쳐갔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어르신 방치해요. 이런 후기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마음먹고 시작했지만 다시 벽 앞에 선 느낌이랄까요. 자식들이 말하던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만큼은 어쩌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아직 요양원으로 보내지기 싫었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아볼 수 있다는 걸 한 번은 꼭 증명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메모장에 하루 방문 가능한 간병인 리스트, 비용 비교, 마을 복지센터 문의, 이렇게 적어두고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하나씩 체크해보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다 닫고 간병인 후기 게시판을 열었다가 꺼버리기를 수십 번. 몸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그보다 더 지쳐 있었지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유난히 햇살이 고왔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주방 바닥에 노랗게 퍼지는데 괜히 마음이 조금 말랑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바람도 선선하고 미세먼지도 없는 맑은 날이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파트 놀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소리 대신 바람 소리와 참새 지저김이 들리는 한산한 오후. 놀이터 구석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는데 잠시라도 고요한 위안이 되더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여성이 다가와 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허리춤엔 아기띠, 어깨엔 기저귀 가방. 숨소리조차 조심스레 내는 모습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지쳐 보이던지. 그녀는 누군가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통화 내용을 들으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워낙 조용한 놀이터라 아기 엄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더군요. 나 진짜 일하고 싶어. 근데 가까운 데는 일자리가 없고 시간도 안 맞아서 못 나가. 아기 어린이집도 아직 못 맡기고 남편 월급으로 온 대출 이자도 빠듯해. 생활비도 그렇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녀의 조용한 하소연이 마치 제 옛 시절을 듣는 듯 했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돈은 부족하고 아이들은 자라고 남편은 힘들어하고 그땐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게 삶이었죠. 통화를 끝낸 그녀는 한숨을 푹 쉬며 잠든 아기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기는 칭얼거리지도 않고 말없이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문득 용기가 났습니다. 아기 엄마,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계심도 있었고 피곤함도 묻어 있었어요. 실례지만 아까 일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히 더 다정한 말투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말이에요. 요즘 무릎이 아파서 살림이 좀 힘들어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고, 아직 요양원은 가기 싫고, 간병인은 너무 비싸고 믿음도 안 가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제 말에 그녀는 조금 더 몸을 돌려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무언가 간절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하루에 2번만 들러서 밥 좀 해주고, 필요한 거 시장에서 좀 사다 주고, 청소 조금만 해주면 돼요. 아기도 데리고 와도 상관없고, 일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한 달에 60만 원 드릴게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이 데리고 가도 괜찮으세요? 그럼요. 나도 애를 셋이나 키웠어요. 아이 울음소리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해서 허전해요. 그 말에 그녀는 두 손으로 아기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제안 처음이에요. 혹시 내일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요. 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쯤 오면 같이 된장찌개라도 끓여 먹읍시다. 그렇게 그날 나는 아주 작지만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제 삶의 새로운 숨통이 될 줄은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정말로 약속한 시간에 맞춰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기는 앞가슴에 꼭 안고 있었고 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환한 인사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같지 않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요. 나는 된장찌개를 더 맛있게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수진 씨는 진짜 맛있다며 감탄한 표정을 하며 웃더군요. 식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수진 씨는 작은 공책을 꺼내더니 펜을 들고는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의 일은 이렇게 정해볼까요? 변호사처럼 조항별로 정리해볼게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기 엄마가 변호사 흉내라니. 수진 씨는 참 밝고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말도 또렷하게 조목조목 정리하는 모습이 든든하더군요. 1. 식사 준비, 장보기, 청소는 기본. 2. 병원 동행 필요시 언제든 함께. 3. 아기는 언제든 동반 가능. 4. 서로의 사생활은 간섭 금지. 5. 불편하거나 필요한 점은 항상 대화로 조율. 6. 급여는 매달 5일 직접 현금으로 지급. 그렇게 6개 항목을 또박또박 적더니 할머니, 이대로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죠. 어머, 이거 무슨 계약서네. 도장이라도 찍을까?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수진 씨는 까르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대신 악수로 도장 대신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어색하던 손이었지만 그날의 악수는 참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더군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 작은 믿음 때문이었겠지요. 그날 이후 제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오전이면 주방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고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수진 씨가 싸온 계란말이, 닭가슴살 볶음,
아기 이유식까지 정갈이 놓여 있었고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집안 곳곳은 늘 반짝였지요. 화분에 물도 잘 줬고 가끔은 창틀 먼지까지 닦아주는 걸 보고 속으로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참 착하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 매일 제 안부를 묻고 매일 제 집을 찾아와 준다는 그 사실이 제겐 참으로 큰 위로였습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수진 씨는 어느새 나에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지요. 아이는 어느새 내 앞에 앉아 방긋방긋 웃고 나는 그런 아기 얼굴을 바라보며 이 녀석, 할미가 좋나 보네. 하고 웃곤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어느새 익숙해졌고 오히려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수진 씨에게 자주 말합니다. 고맙다. 수진아, 너 덕분에 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여긴 건 아니구나. 그걸 저는 늦은 나이에 수진 씨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편하자고 절 요양원에 넣으려 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제 삶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지어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조각들을 조용히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자식이 아니어도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심은 닿고 마음은 통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의 손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요.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요양원에 보내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어선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능성을 꺼내줄 제도와 기회, 사람과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지요. 노인의 삶이 요양원 하나로만 귀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서로 기대어 살 수 있는 방식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우리 주변의 한 사람, 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늙은 윤미자도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삶은 비록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따뜻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윤미자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저 하루 한 번의 따뜻한 눈맞춤,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늙었다고 혼자라고 해서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담고 그 안에 숨겨진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윤미자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